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생태위기의 근원 통합 생태론 3장 4장이고요. 사회정의, 생태정의라고 하는 것이 깊이 연계되기 때문에 지난번까지는 이런 제목을 썼었는데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개요는 처음에 찬미받으소서에 나오는 그 생태정의, 사회정의 부분, 또 찬미받으소서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할 건데요.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생각하실 것은 한 가지 문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생태정의와 사회정의가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 생태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태위기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연결된 그 연결망을 무엇인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이 어떤 사회적인 구조, 시스템이 계속 훼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치유하긴 방편으로 이제 프란치스코 교종의 찬미받으소서에서는 통합 생태론이라고 하는 접근 방식을 우리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다음 강의에 여러분들이 계속 좀 기억하실 것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인위적으로 깨어지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면 그것이 정의가 훼손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훼손된다. 그래서 우선 찬미받으소서에서 이 생태정의와 사회정의를 어떻게 연결해서 보는지,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있는 찬미받으소서의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췌한 것을 잠깐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생태학이 제시하는 세계상, 마찬가지로 일치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정의와 평화와 창조질서 보존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를테면 JPIC 제가 써놨죠. 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 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쓰죠. 거기에 창조질서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창조질서를 깨는 것이, 파괴하는 것이 바로 생태위기의 근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근원으로 프란치스코 교종이 말씀하시는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의 세계화라고 하는, 또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 거기다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나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원인인 그 소비주의 문화라고 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생태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통합 생태론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통합 생태론의 한 예라고,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안식일 전통,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을 좀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찬미받으소서에 있는 그 텍스트입니다. 본문들. 제가 항을 써놨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사회정의와 생태정의를 같이 연결해 내온 그런 텍스트들입니다. 49항에 보면 우리는 참된 생태론적 접근은 언제나 사회적 접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접근은 정의의 문제를 환경에 관한 논의에 결부시켜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또 82항에 보면요, 여기 82항, 자연을 단지 이윤과 이익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이는 사회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강자의 자의를 옹호하는 관점은 대부분의 인류에게 엄청난 불평등, 불의, 폭력을 낳습니다. 이 경우에 자원은 먼저 차지하거나 가장 힘이 센 자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곧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자 독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몇 개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온유, 연민, 배려의 마음이 없다면 자연의 다른 피조물과도 깊은 친교를 올바로 느낄 수 없습니다. 91항.
또 평화와 정의 그리고 피조물 보호는 서로 철저하게 연결된 주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정의와 평화, 창조, 보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3항 모든 생태적 접근은 가장 취약한 이들의 기본권을 배려하는 사회적 관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항상 이 찬미받으소서의 그 이야기들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회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자연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이야기하면 사회를 이야기하고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피조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바탕에는 찬미 받으소서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모든 것은 아주 근원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저는 지금 강의 때문에 벗었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막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은 흔히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하는 거는 뭐 이른바 비말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바이러스가 이동한다라고 하지만 어떤 것도 공기로도 전염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피치 못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연결에 이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비상 대책으로 서로 그런 측면을 차단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찬미 받으소서가 보는 세상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 근원을 따지고 가보면 어디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창조주 하느님이시겠죠. 창조주 하느님. 한번 보죠. 여기 보면 42항 120항. 요건 42항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서로 관련되어 있기에 사랑과 존경으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120항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또 89항 보면요. 우리는 한 하느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함께 보편 가정, 곧 숭고한 공동체를 이루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며 겸손한 존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117항, 16항, 138항, 240항을 보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계셔요. 또 여기 읽어보죠. 137항. 모든 것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오늘날의 문제들이 세계적 위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시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 사회적 차원을 분명히 존중하는 통합 생태론의 다양한 요소들에 관한 성찰을 제안합니다. 이게 통합 생태론 시작하면서 사장을 시작하면서 교정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142항 보면 모든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사회제도의 건전함도 환경과 인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 찬미받으소서는 그렇기 때문에 생태정의, 사회정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물려 있다라고 반복해서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 이 찬미받으소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뭐 생태학이든 현대 자연과학이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통찰도 마찬가지고요. 생태학의 세계상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만 바라보죠.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생태학의 제일 근본 법칙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고리를 이루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이 고리가 끊어지면 문제입니다. 이 원은 닫혀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순환해야 된다 이겁니다. 계속 순환해야 된다. 무슨 이유로든지 이 순환이 깨지면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코로나19 감염증이라고 하는 것도 생태계 훼손 문제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생태계 훼손하고 또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모든 게 서로 물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예를 좀 들어봤어요. 예를.
우리가 보통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이야기할 때 대개 생물과 무생물로 이렇게 많이 나누잖아요. 생물과 무생물, 세상의 모든 것. 그럼 생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무생물이 아닌 것 이렇게 얘기하고, 무생물은 뭔가 생물이 아닌 것, 이렇게 서로 상호 배타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그건 되게 관념적인 겁니다.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우리는 한 마리의 물고기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한 마리의 물고기는 현실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만은 생존할 수 없어요.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죠. 우리 관념적으로는 한 마리의 물고기, 생물, 그 다음에 그냥 물, 생물, 이런 생명체하고는 다른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한 그루의 나무는 없습니다. 항상 그 나무의 바탕이 되는 흙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생물과 무생물이라고 하는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명과 확장된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보면 모두가 존재와 생명의 근원적 유대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식물과 동물을 나눌 수 있죠. 생물에서 생물을 나눌 때 크게 식물과 동물로 많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야기할 때 식물은 또 동물이 아닌 것, 동물은 식물이 아닌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도 이질적으로 상호 배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 여기도 서로 근원적인 유대로 엮여 있다. 생명의 끈으로 엮여 있다. 가장 좋은 예가 광합성을 하는 식물하고 우리 사람 뭐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우리는 이 호흡을 하면서 여기서 지금 잘 못 느끼지만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바깥에 광합성하는 나무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햇빛과 함께 어떻게 해요?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뿜어냅니다. 우리는 다시 그 산소를 일부 흡수하죠. 그리고 다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아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끈, 생명의 끈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생명의 끈, 생명의 원입니다. 이게 무슨 이유로든지 끊어지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크게 보면 우리가 자연적인 것, 자연의 세계하고 우리가 만들어 온 인공물이 굉장히 겉으로 보면 다르잖아요. 굉장히 달라 보이죠. 여기 이런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시설하고 바깥에 있는 뭐 강이라든가 뭐 이런 것하고 굉장히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여기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즘 많이 문제되는 게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세제 같은 데 많이 들어있다 그러죠.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결국 우리가 쓰고 편리하게 쓰고 버리면 그것이 우리는 버리는 것 같지만 갔다가 흘러 가서 만약 바다까지 간다고 해봐요. 바다까지. 바다에 있는 조그만 물고기들이 그거를 자이든 타이든 흡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고기를 잡아서 먹죠. 그래서 우리 이 동물들 안에 미세 플라스틱 조사해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그래요. 우리 안에. 결국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수세식 화장실에서 우리가 버린 우리의 배설물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생태학이 보는 세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린다라고 하지만 요새 막 쓰레기 추석 지나고 나서 엄청나게 나오죠. 거기다 특히 이 요새 뭐 주문 배달 이런 것들이 많아져 가지고 큰 문제인데, 쓰레기를 우리는 버려서 없앤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은 버려서 없앨 수 있는 쓰레기는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게 버릴 수 있지만 결국 다 돌아옵니다. 결국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모든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다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가 자연에 무엇인가 영향력을 가해서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뭘 끌어낼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상호작용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자연이 가장 잘 압니다. 자연이 가장 잘 알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마구 행동하면 그 결과는 온통 우리 인간에게 먼저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모든 것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경제학 같은 데서 이렇게 좀 편한 용어로 많이 쓰는 건데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공짜 점심.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좀 필요한 것을 우리 기술 같은 게 있으니까 취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으로 여름에 덥다고 에어컨을 키면 우리는 시원하고 편하죠. 그러나 그게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 에너지를 열로 바꿔서 바깥으로 나가서 기온, 바깥에 있는 기온이 올라가는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 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지금 세상의 그 모습, 모든 것은 모든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이 성경의 입장하고도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창조 안에 있는 어떤 관계망을 갖다가 모든 것은 모든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용어나 뭐 이런 것으로는 나중에 그 창조 질서, 성경에 관한 창조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제 또 강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전제를 하고 창조 질서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성경의 용어는 아니고 그러나 다 상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찬미 받으소서가 바라보는 그 세계상을 창조 질서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교의 정의, 평화의 기초고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정의와 평화의 관계를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죠.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그 평화는 정의의 결과입니다. 정의의 결과. 뭐 힘이 센 사람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정의가 아니고요. 또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해서 저기 평화가 아니고 평화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의 결과 또는 작품, 열매다. 이사야서 뭐 32장 17절을 비롯해서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성경의 입장은. 그럼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성경의 입장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정의를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정의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뭐 책으로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 이게 하나의 세상이라고 보죠. 이 하나의 세상이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좀 단순하게 보면 간단하게 봐서 여기에 만약에 어떤 질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만약에 어떤 질서가 있다고 하면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 그럼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거겠죠.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질서가 어떤 게 마땅히 따라야 될 그 질서냐 이것이죠. 우리 하는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니까 하느님이 이를테면 심어 놓으신 세상에 심어 놓으신 질서가 있을 것이다. 그건 이제 창조 질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생태학에서 얘기한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 찬미 받으소서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찬미 받으소서 회칙도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창조주 하느님이 심어 놓으신 질서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질서를 따르는 것, 그 질서를 보존하는 것, 그 질서를 증진하는 것, 이게 정의겠죠? 그럴 때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합적인 관계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사목 헌장에서도 2차 바티칸 공의의 그 기쁨과 희망,
78항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화는 무엇인가? 정의의 작품이다. 이거 이사야서를 그냥 따온 것이죠. 정의의 결과다. 마찬가지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평화는 무엇인가? 인간 사회의 창설자이신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 사회가 있는 이 세상까지 창조하신 이 하느님께서 심어놓으신, 세상에 심어놓으신 그 질서, 창조 질서입니다. 그 창조 질서의 열매가 평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창조 질서를 따르고 보존하고 증진하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 불의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관점, 그리스도교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 보존은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 보존이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이 관계를 좀 의미를 좀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PIC라고 하는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함의. 우선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이제 핵심에 속합니다.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정의와 여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창조 질서는 그리스도의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된다.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게, 따르는 게, 보존하는 게, 증진하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의와 평화가 다른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시민 사회에서만 하는 운동이 아니고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오는 겁니다. 그 창조 질서를 지키는 건 우리 신앙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따로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정의와 평화 또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활동은, 관심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에서 나온다. 정의와 평화가 창조 질서에 기초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신앙은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 국한될 수 없다. 이거 복음의 기쁨에 나오는 182항에 나오는 건데요. 사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죠. 개인적인 영역이, 또 내면적인 영역,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훼손하는 거, 불의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한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회 구조가 하느님이 세상에 심어놓으신 창조 질서를 마구 훼손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JPIC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이건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겁니다. 이 찬미 받으소서 회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회정의와 생태정의 두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의는 두 가지 별개의 정의가 아닙니다. 모두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는 인간 사회만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이 창조 질서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와 자연 생태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니까, 이 세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봐도 이 사회정의와 생태정의는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생태정의가 훼손되어 있을 때 그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책임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사회정의가 훼손되면 자연환경도 악화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가 무질서하면. 뭐 우리 요즘 미세먼지, 뭐 기후 위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기후 위기가 하도 심각해서 미세먼지는 별로 이야기도 되지 않고 있지만 역시 뭐 심해지면 굉장히 우리 사는데 힘들죠. 미세먼지, 기후 위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것도 다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피해가 인간 사회로 넘어온단 말이죠. 근데 인간 사회로 넘어오는데 똑같이
골고루 고통을 겪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코로나19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난의 고통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세 가지 정도, 이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하나의 관계를 이룬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통합 생태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의미 같은 것을 좀 세 가지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태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태 위기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에는 지켜야 될 질서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창조 질서입니다. 그것이 훼손되는 것, 그게 불이죠. 그럴 때 평화는 없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런 용어로 하면 이제 생태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 창조 질서 파괴를 하도록 만드는가? 성서의 관점에서는 뭐 예언서나 뭐 이런데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 결국 인간의 탐욕과 오만을 지목하고 있고요. 성서는 그 다음에 이 찬미 받으소서 회칙에서는 두 가지,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 인간 중심주의. 저는 그 밑에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근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 소비주의 문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야기. 인간이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데 왜 훼손했는가? 하느님의 명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거부했는가? 인간의 탐욕과 오만. 그래서 창세기 3장 8장, 사람은 하느님의 당부를 어기고 선악과를 이제 따먹습니다. 따먹어요. 왜 따먹느냐? 뱀이 와서 유혹한다 그러죠. 뱀이 와서 유혹하는 게 뭐라 그래요? 하느님은 이 선과 악을 따먹는 나무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키고 있는데 그 유혹자가 와서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너 하느님처럼 된다 라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의 모상이, 그죠? 우리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이라 그러잖아요. 하느님의 모상이 하느님의 모상에 머무르지 않고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그게 뭐 탐욕과 오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조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하느님과 나의 질서가 깨져요. 그런데 이 하느님과 나의 질서가 깨지면 다른 거는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찬미 받으소서 66항을 보면 근본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 가지 관계, 곧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에 기초한다. 이게 세 가지가 합쳐서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찬미 받으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은 서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가 더 더해질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고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제 근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 세 가지 종류의 관계는 서로 통합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창조 질서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 가지 종류의 관계에서 하나가 훼손되면 다른 두 개도 온전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면 이웃과 자연의 관계도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그 첫 번째 사람이 당신의 명을 거부했다는 것을 알고 사람아 어디 있느냐 찾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너 왜 내가 따지 말라는 그 열매를 따먹었는가.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명을 하나요?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럽니다. 두 가지로 변명해요. 하나는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누구예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느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러니까 하느님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나에게 그걸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자기 책임은 저울로 가 있습니다. 먼저 하느님, 두 번째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명을 거부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지니까 이제 사람 간의 갈등도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듣고 나서 하느님이 그러죠.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저 땅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받는다. 인간의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자연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신 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즉 창조 질서를 이루고 있는 이 세 가지 관계, 나를 기준으로 나와 하느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 지구와의 관계가 서로 엮여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가 깨지면 다른 것도 깨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이제 자기 자신과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과도. 그래서 이 70항에 보면 찬미 받으소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과 적절한 관계를 함양 유지하지 못하면 나 자신, 이웃, 하느님, 땅과도 관계를 망치게 된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우리가 흔히 마음의 평화를 못 찾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면을 들여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내면은 바깥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땅과의 관계, 이것이 원만하지 못하면 나와 나 자신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성서는 이렇게 창조 질서 훼손의 근원을 이제 더듬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 질서가 한번 훼손되면 성서의 이야기는 회복은 어렵고 악화는 쉽다. 한번 깨져버리면 악화되기는 쉽고 회복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쭉 지나가면서 읽는 것이 악화되는 인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다음에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카인이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살인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또 인간들이 많아지면서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고 홍수, 노아의 시대, 홍수, 또 바벨탑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게 성서의 설명이고요. 이거를 조금 뭐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방식으로 좀 보면 아까 그 찬미 받으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근원,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모든 것이 모든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이고 찬미 받으소서가 이야기하는 세계관이고 생태학의 세계관이지만 우리 안에는 근대가 시작되면서 근대 과학을 태동시키는 데 기여했던 굉장히 딱딱한 딱딱한 세계관, 기계론적 세계관이 우리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한다.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물질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안에 들어있는 존재는 뭐예요? 다 부품이에요. 부품들은 아까 그랬죠. 생태적으로 바라보는 세계의 모습, 찬미 받으소서가 이야기하는 모습, 세상의 모습은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기계론적 세계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하나의 큰 기계로 보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부품이고 부품들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걸 조립했을 뿐입니다. 관계가 있지만 그건 근원적인 유대가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이 관계는 원자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다. 근원적 유대가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 각 개별 존재들은 고유성이나 예를 들면 그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품들이니까 가를 수 있잖아요. 부품들은 언제든지. 그래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폐기하고 교환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생각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특별히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행동할 때 거기까지 가면 안 돼라고 잡아주던 그런 제어 장치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서로 관계들이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을 바탕에 두고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을 좀 보면요. 기술 관료라고 하는 것은 관료라고 하는 것 보통 관료라고 할 때 의미를 아시죠? 관료. 특징은
원칙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효율을 따져요. 각 개개인 개별적인 사안을 고려하기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면서 그냥 효율을 중시하고 자기 위주로 편의 위주로 뭔가를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거기에 기술 관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런 관료들이 이제 전부 현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기술 전문 지식 기술로 이제 무장했을 때 이제 기술 관료라고 하죠. 테크노크라트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 이제 퍼져 나가면서 이 자연에 대한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게 찬미 바드소서의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고요. 그래서 이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기술을 앞세운 인간이 자연에 이제 무차별적으로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태도가 생겨납니다. 왜? 그게 효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자연에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생명체는 살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인간은 언제나 자연에 개입해 왔다. 이렇게 찬미 바드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개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야죠. 그러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계론적 세계관이 득세하면서부터 그 이전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뭐냐면 근대 이전에는 이게 기계론적 세계관이 등장하기 이전의 세계입니다. 세계를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자연을 갖다 이를테면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로 보는, 서양에서도 그랬어요. 서양에서도 자연을 어머니로 보는, 어머니라고 하는 이미지로 많이 봅니다. 근대 이전에는 인간의 이 개입이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냐면 사물 자체의 가능성을 존중하며 더불어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필요해서 뭔가를 꺼내지만 그 자연에 있는 사물 자체의 가능성도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계론적 세계관이 확산되면서 자연에 대한,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제어해주는 그 기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파편화된 다른 존재들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이 철저히 대상화됩니다.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파악하게 됐다. 115왕 같은 데 보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게 뭔가라고 하면 저기서 그거 자체를 뭐 인정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저기서 무엇을 뽑아낼 수 있는가, 거기에 골몰하게 된다는 거죠. 사물에서 최대한 모든 것을 뽑아내려는 태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됐다.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많이 가장 단시간에 그래서 대상의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 발달한 기술을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 건설 같은 것도 보면 우리는 이제 좀 장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니까 잘 의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 도로 같은 데서도 이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 즉 사물에서 최대한 모든 것을 단시간에 가장 많은 것을 뽑아내려고 하는 태도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를 알 수 있어요. 도로를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만든 도로를 보면 옛날에 만든 도로, 지금은 지도에서 보면 지방도로로 나오는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국도가 있죠. 국도.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차이는 곡선의 정도입니다. 곡선의 정도. 지방도로는 특징이 구불구불해요. 국도, 조금 더 큰 도로가 생기면 그 이후에 생긴 건 조금 더 곡선이 펴집니다. 고속도로는 가능한 직선이에요. 그 왜 구불구불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전에? 예전에 물론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지만 어쨌든 근대 이전에는 인간의 개입이 사물 자체의 가능성을 존중하며 길을 만드는데 산이 있으면 산을 둘러서 갑니다. 산의 가능성을 존중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갔다고 하면 이제 산이 가로막으면 둘러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뚫어버리죠. 그게 터널입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가장 효율적이니까. 이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고기가 나오는 경로죠. 이게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농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산품 같이 돼버렸습니다. 공산품 같이 이 생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물들을 기계의 부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계의 부품으로 보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 옛날에는 사물 자체의 가능성을 존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존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비록 언젠가는 잡아먹을 것이지만 잡아먹기 전까지는 동물로서, 생물로서 적당한 공간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누리도록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닭이나 돼지를 키우는데 가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한 공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자체의 가능성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되면 이 생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의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집니다. 비례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생태 문제를 해결할 희망은 없는 거죠. 과학기술로 모든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생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겁니다. 계속 지금 하던 것을 계속 하기 위한 그런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이거는 사실은 기계론적 세계관의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세상을 인간 위주로, 자연을 인간의 자연으로 생각하고, 자원으로 생각하고, 자연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인간의 힘,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결합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자연에서 무조건 최대한 단시간에 많은 것을 빼내려고 하는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의 이제 좋은 토양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다 이 뒤에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얼마나 심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됐는가, 이 찬미 받으소서의 표현을 빌리면 자연은 두들겨 패서 유용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원자재처럼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뭐 본연의 가능성 같은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 소비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단시간에 많은 것을 최대한 뽑아내서 뭔가 하죠, 그죠? 뭔가 만듭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소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주의가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 뭐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에 의한 자연의 이용의 결과이지만, 이 소비주의 문화가 정착되면서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산해서 팔고 자본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비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이 생태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주의는 소비문화,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성장에 기반하는 이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의 필연적인 결과예요. 귀결입니다. 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생산을 증가해야 되고, 생산을 증가된 것을 소비를 증가시켜서 또 써버려야 되죠. 생산을 증가시키려면 생산을 증가해서 팔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 욕구를 또 키워야 됩니다. 생산과 소비, 그 사이에 요새는 뭐가 있겠어요? 생산한 것과 소비한 것 사이에 거리가 상당히 있죠. 그죠? 많은 경우에 우리 뭐 저기 남미에서 온 것들도 많이 먹고, 그죠? 아프리카에서 온 것도 먹고, 유럽에서 온 것도 먹고, 수송이 있습니다. 수송, 생산, 그다음에 수송, 그다음에 우리 앞에 오면 소비하죠. 소비하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생기는 거죠. 폐기입니다. 생산, 유통, 소비, 폐기라고 하는 그런 사이클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이 자본주의 경제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런 시스템에서 계속 이걸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큰 원을 그려갑니다. 큰 원을 그려가요. 이 큰 원이 그리다가 조금 못 그리는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문제죠. 뭐가 막혀서 안 되면은 이제 실업자가 생겨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의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박적이고 집착적으로 변했다라고 찬미받아서 얘기를 해요. 거의 종교의 반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소비를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다른 분의 이야기인데요. 바우만이라고, 지금부터 바우만이라고 하는 그 폴란드의 사회학자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트는 우리의 성전이다.
이 폴란드니까 천주교 국가라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소비가 이렇게 심해졌는가. 쇼핑 목록은 우리의 성무일도서. 쇼핑몰을 거니는 게 우리의 순례가 된다. 그래서 끝에 가서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써요. 물론 이 표현은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바바라 크루거라고 하는 분이 이제 썼던 건데 그만큼 소비주의가 우리 안에 깊이 파고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은 이제 행복이 뭐냐라고 하면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내가 또 소비의 자유를 누리면 뭐든지 마음대로 돈 주고 사면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하려고 하면 뭔가를 가져야 돼요. 소비자들은 잘 만들 줄 모릅니다. 소비자는 잘 만들 줄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소비하려면 먼저 소유해야 되는데 소유하려면 사야 돼요. 그 돈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이 돈을 기꺼이 섬기는 겁니다. 그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소비와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이면서 노예인 줄 모르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의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문화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소비 문화가 초래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자연에도 그렇고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자, 먼저 보면 소비 문화, 이 뭔가를 사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몰두합니다. 어디에 몰두해요? 자기한테 몰두합니다. 자기한테. 타인에 대한 무관심, 상호 고립은 이 소비 문화에서 아주 특징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나와 저 상품과의 관계만 형성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엇인가 필요해서 쓰려고 하면 이웃들과 함께 만들거나 뭐 이래가지고 살면서 그런 관계가 형성됐다고 하면 지금은 필요하면 뭐 기껏해봐야 시장 가서 사는 거지고 대개는 요새 또 인터넷으로 손가락으로 주문해서 필요한 거 사서 쓰죠. 철저하게 타인에 대한 무관심, 상호 고립이 되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아까 그랬죠. 생태학의 법칙에서 쓰레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문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사용이 많아지고 폐기물이 증가합니다. 사실 에너지도 쓰고 난 에너지들은 다 쓰레기예요, 사실. 그 엔트로피라고 그러잖아요. 엔트로피 한번 그 엔트로피가 높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시 되돌려 쓸 수 없어요. 비가역적인 겁니다.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 폐기물이 증가하면 생활 환경, 자연 생태계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미받으소서 2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구는 점점 더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되고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어제 오늘 이렇게 좀 뉴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진 찾아보시면 플라스틱 쓰레기, 스티로폼 그 쓰레기들 나오는 거 보세요. 산입니다. 산. 한 동네에서 나오는 게. 그 재생 그 뭐 그런 업체에서 쏟아지는 게. 그래서 소비주의라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되고 그다음에 종교에 가서는 아까 사회 정의하고 생태 정의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결국 우리 사람끼리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도 사용하다가 그냥 버리는 소모품이 된다.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쓰고 버립니다. 필요 없으면. 많이 보죠 지금 뭐 비정규직이니 뭐 이래가지고 이 복음의 기쁨 53원 이게 2013년도에 나온 문헌이잖아요. 7년 전에도 이미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생명을 착취하는 폭력적인 문화, 그러니까 당연히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폭력적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찬미받으소서의 그 해법 아니면 접근 방식으로 통합 생태론 그리고 제가 그 통합 생태론의 그 성경의 어떤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